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평소 같으면 제가 바로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겠지만 오늘은 비대위원으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았습니다. 주말 김치영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 김치영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실 텐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김윤경 기자 나오셨고요. 특별히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오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경제 프로파일링은 아무래도 2023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우리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런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법을 좀 알아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김윤경 기자님,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아래 공포라고 하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리세션이죠. 경기 후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는 우려가 짙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미래는 우상향한다 이런 믿음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정체를 하거나 꺾이는 그런 국면이 온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투자자들도 그렇고 다들 좀 낮은 포복을 해야지 되는 그래서 토끼의 해지만은 레빗 점프는 기대는 하지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세계 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흔들리는 것이 상당히 좀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GDP로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시장의 또 공통점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경제 규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흔들립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 중국은 일단 뭐 재작년부터 헝다 파산 때부터 수면 위로 부동산 위기가 불거져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GDP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붕괴가 되면은 연쇄 붕괴가 되면서 또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진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나마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해주는 국면이 있고 또 실업률이 낮아요. 그래서 고용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지지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IMF 총재가 인터뷰한 거를 봤더니 역시 중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3대 영역이 모두 흔들리겠지만은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경제적 타격에 직면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과 같거나 혹은 낮을 수도 있다. 낮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멈춘다는 거는 사실 애플과 테슬라도 다 멈추는 거잖아요. 예, 결국엔 소비 자체가 덜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여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두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미래가 항상 우상향했던 그런 것들을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게 세계 경제를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 기자님께서는 중국의 침체가 조금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근데 사실상 지난해도 우리가 경기 침체를 겪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공식적으로 미국이 우리가 경기 침체다라고 선언은 안 했지만 사실상 경기 침체 상황이었고 올해도 또 한 번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가 좀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 역시 좀 전망들이 안 좋죠. 김학균 센터장님. 네, 작년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 다음에는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이제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어찌 보면 수요를 좀 타격을 줘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거니까 이 금리 인상 이후에는 대체로 이제 경기 침체가 왔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경제를 구성하는 거는 소비, 우리가 뭐 물건 사거나 뭐 서비스업, 음식 사 먹거나 이런 소비가 있고요. 네. 기업이 하는 투자, 또 수출이 있고요. 이게 민간 영역이고 또 정부 지출, 이게 그 나라 경제를 구성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비는 2000년대 초에 카드 버블 이후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내수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려고요. 카드 버블을 만들었다 굉장히 내수가 어려워진 이후로 민간 소비가 성장에 제대로 기여한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투자는 기업들은 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투자가 꼭 우리나라 땅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전엔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 했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뭐 약속을 한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의 수혜를 누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경기를 끌어온 것은 수출이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지출은 지금 우리 정부가 보수 정부고 뭔가 이제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니 이번에 예산도 순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정부가 뭔가 성장률을 방어하거나 이러긴 힘들 것 같고 그럼 따지고 보면 이제 수출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엔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좀 걱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에 그 원달러 환율이 한 1,45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나라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1,450원 올라가기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던 때가 IMF 외환위기 때 2,000원 부근까지 갔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1,600원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환율이 오른 다음에 한국의 수출이 그야말로 V자형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 우리나라가 제조업 잘하고 수출 잘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좋은 어떤 가격 조건을 가지고 수출이 확 는 거거든요. 물건 팔 때 경쟁력은 높아졌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것이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국의 원화만 유독 약했습니다. 외환위기는 뭐 한국에서 불이 난 거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뭐 미국에서 탈이 났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잘못해서 달러가 없어서 시중은행들이 외화 부도가 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치솟았는데 이번에는 원화만 약한 게 아니고 엔과 유로 다 약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 10월부터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가 나는데 일본은 12월 수출 증가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10월에 25% 증가, 11월에 20%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환율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대중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수출로 먹고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7,900억 달러입니다. 네. 근데 그중 중국에서 벌어들인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7,100억 달러입니다. 아이고. 그럼 압도적으로 큰 많네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도 4월부터 우리나라가 92년도에 한중 수교한 이후로 94년 이후로 28년 만에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지금 이제 적자 기조로 반전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 중국 경제는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좀 이제 쉬다가 네네. 그 정상 가동이 되면 순환적으로 내년 경기가 또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어떻게 될 거냐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작년에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기 전에도 우리나라 대중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이제 경쟁이 강화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년도에는 글로벌 경제가 둔화가 되고 한다 그러면 네네. 뭐 한국도 불가피하게 좀 어느 정도의 둔화는 좀 뭐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김윤경 기자님이 아까 부동산 언급을 좀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6883님이 국토부 장관이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 부동산 침체 우리 국가는 국민들 안 지켜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한 해당 부처의 장관이 네.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값 침체를 뭐 나라가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은 집값 침체 때문에 오게 되는 지금 뭐 영끌족들의 비명이라든지 또 뭐 연쇄 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네.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되고 그래서 집값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집값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원론적으로는 그 얘기는 맞죠. 근데 이제 네.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하강을 하게 되면 네. 이 주식이 떨어지는 것과 그 주택이 떨어지는 거는 다릅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졌다.
이게 그 사회적인 문제로 파급되진 않아요.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 보면은 그만인데 네. 이 부동산의 경우는 빚을 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뭐 은행도 돈 떼이게 되고 이게 이제 금융 시스템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질적으로는 뭐 집값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건 원론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거는 뭐 그런 노력은 보수 진보 정부 상관없이 해야 된다. 해왔거든요. 네. 뭐 그것은 제 생각에는 뭐 집 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려를 거는 해야 정부의 된다고 대책이 봅니다.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김경 기자님, 네. 지난해 이제 각국이 워낙 금리들을 많이 올려놓은 네. 상태라 어떻습니까? 올해도 금리가 더 오른다라는 전망이 있나요? 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더 올려야지 되는 상황이 보이고는 있는데 미국 굉장했죠. 지난해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6월에서 11월까지 4번 자이언트 스텝 밟았고 그다음에 빅스텝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4.25에서 4.75%까지 뛰어 있습니다. 네. 15년 만에 보는 정말 금리 수준인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믿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활개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7%대 초반까지는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지 된다. 이런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내년 기준금리, 그러니까 올해 기준금리죠. 전망치 중간값이 5.1% 정도 되니까 5%를 넘기는 금리를 우리가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린 건데 네. 연준이 그 이번에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5%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9월에 보면 이게 1.2%였거든요. 네네. 0.5%까지 0.7%포인트가 떨어진 거는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물론 파월 의장은 이게 플러스 수치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걱정입니다. 워낙 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사실은 연말에 금리 인상 통보 받으신 분들 되게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저도 뭐 주택 관련 대출이 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게 더 오른다면 저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센터장님 언제쯤 금리 상승이 멈추고 혹시 내년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금리를 좀 많이 올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 참 뭐 걱정이 많죠.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앙은행가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 목표치가 2%인데 지금 한국도 5%대, 미국은 7%대니까 적어도 금리를 낮추기는 좀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리는 것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저는 지난 4분기 10월 들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국 같은 데는 금리를 올리면서도 시장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이제 국채 시장에서 탈이 나서 연기금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또 영란은행이 양적 완화를 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그 10월 11월 달에 심각한 그 신용 경색을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도 금융 안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많이 올리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내년도 금융 환경이 과거와 좀 다른 거는 올해 금융 올해죠. 환경이 저희가 계속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한 번밖에 안 2023년에. 돼가지고 작년과 다른 거는 네. 작년도는 경제가 나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년도 그 한 8, 9월부터 우리나라는 지표들이 좀 둔화가 되고 네. 기업 실적도 나빠졌지만 그래도 작년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한 2.5% 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 미국은 성장률이 1% 미만이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진행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금리가 굉장히 긴축 제한적인 금리거든요. 유지만 된다 그래도 그러면 경기는 작년보다 나빠지는데 금리는 긴축 제한적인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부채가 있는 분들의 삶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나라가 10여 년 동안에 부채가 안 늘어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진 않더라도 이 금리가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좀 고통이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 조금은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근데 이게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제 생각엔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네. 심각한 경제 위기의 산물이면 그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안 그렇지 좋네요. 않다 뭔가 그러면, 경기가 예. 엄청난 침체가 오거나 뭔가 사건이 터져야 금리를 내릴 수 예,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올해 물가 상승률이 저는 둔화될 여지가 크다고 보지만 네.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4%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럼 2018, 15년부터 18년까지 미국이 3년 동안 금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고점이 2.9였습니다. 지금 2.9라는 숫자가 되게 멀었네요. 얌전한 숫자지만 네. 그 당시 2.9를 보면서도 야 인플레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럼 올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4% 넘는 수준이라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기는 매우 힘들다.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그 김 기자님 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국내에 좀 하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죠? 은행채 금리가 약간 떨어졌거든요. 음. 예, 거기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이제 주금공의 고정금리 안심전환 대출 이게 좀 정책자금 4%, 같은 것들. 4% 수준에서 취급이 됐고 좀 은행들이 당국에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담대 가산금리를 낮추거나 또 뭐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거나 이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8%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거는 신용대출 금리고요. 네네. 하여튼 뭐 4%대, 5%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평균 있는, 금리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신용대출 금리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넉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여기에는 그 일부 은행에서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늘린 영향.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로 더 가게 되는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한 것처럼 저희가 네. 보이는 거지 지금 금리가 하락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나 소비자들이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신호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센터장님? 예, 금리가 지금 그 금리라는 게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요. 네. 또 중앙은행의 의중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출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시장금리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작년 11월에 한 4.5까지 갔다가 지금 3.7%까지 떨어졌으면 꽤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네. 시장금리 그 정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시장금리마저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를 하는 특히 금융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부 하락이 있더라도 제 생각엔 그 하락이 최근에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긴 힘들 것 같고 이게 낮춰지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의 인플레 환경에서 그걸 뭐 오래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센터장님께서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는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결국에는 정부의 지출이나 수출로 우리나라는 먹고 살았다. 근데 올해 이제 정부 지출도 좀 줄고 수출도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신년사에서 네. 대통령께서 이 수출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김 기자님? 수출 진흥을 통해서 경제 활로를 찾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주요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요 주제는 3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연금, 노동, 그 교육 이런 것들을 개혁하겠다라는 쪽에 맞춰졌고 그나마 경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언급한 게 수출 진흥 쪽이었는데 이게 뭐 방산 원자력,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분야까지 해서 수출 다변화를 좀 꾀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건 좀 1차원적인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좀 수출이 이제 고차 방정식이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뭐 공급망 문제라든지 뭐 중국의 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풀어야지 되니까 좀 정교하게 외교력도 좀 펼쳐야지 되는 그런 시대고 네. 그래서 약간 좀
극복하는 해법으로서는 좀 미흡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를 11번 그리고 개혁 8번, 수출 6번 네. 이제 사용하시면서 수출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난해 이제 무역 적자가 좀 커졌지 않습니까? 네. 이건 결국에 환율하고도 연결이 좀 될 테고 올해는 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센터장님? 저는 뭐 네. 중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올해 그래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반기로 가면 뭐 4%대 5% 네.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근데 있더라고요.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건 제 생각엔 타당하고 부동산이라든가 개혁 개방 고성장 과정에서 쌓인 부실이 그대로 있는데 또 중국이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고 뭐 이런 네. 것들을 시장에 내보내서 터뜨리는 센터장님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그럴까요? 얘기를 좀 네,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어쨌든 수출 사정도 좀 안 좋고 금리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글로벌 경기는 침체된다 그러고 걱정이 좀 많습니다. 김 기자님 이럴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좀 신뢰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책의 일관성.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출 관련해서는 일단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나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 비용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네. 좀 장기적으로 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은 지금 긴축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감세를 하면서까지 곡간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답인가? 이런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좀 뭐 비판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재정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이 정부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교조적인 믿음을 갖기보다는 좀 공약에서 다소 후퇴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좀 믿음을 주면서 양해를 구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펴는 네. 것도 어차피 추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만큼 추경은 그런 네. 것도 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잦아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아까 국가의 경제를 일으키는 게 민간 소비, 정부 지출, 수출 세 개의 동력이라고 하셨는데 민간 소비 안 되고 수출 힘들다라고 하면 남은 거는 정부 지출밖에 재정이니까요. 없다라는 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해야 된다라는 김은경 기자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도 증권사 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증시 얘기를 제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22년에 대한 회고하시면서 뭐 나의 실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서 좀 이슈가 됐던데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고 2023년 증시는 어떻게 전망해야 되죠? 뭐 저희들이 사실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게 대중적으로 그렇게 저는 뭐 객관적으로 신망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뭐 저희들이 전망을 하면서 늘 되돌아보게 되면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들의 일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뭐 그런 자료를 내게 됐던 거고요. 올해는 지금 우리가 한 얘기들이 굉장히 어두운 얘기들을 많이 했네요. 네, 그렇죠. 그럼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이 뭐 썩 좋긴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주식이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작년 시작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한 3,0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200포인트 정도가 되죠.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마는 거의 거품은 빠진 주가인 것 같아요. 10년 전인 2013년 초 주가가 2,000입니다. 그럼 지금 한 10% 오른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한 1,000조 원 정도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 좋아는 보이진 않습니다마는 거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말씀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난 10년을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대정체입니다. 뭐 지난 10년 생각해 보시면 한국 경제에 특별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지만 그냥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고 주가도 이걸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나쁠 때 사서 뭐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한 1, 2년 정도 기다리지 않으면
뭔가 상황이 좋았을 때 주식을 사게 되면 네. 늘 기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올해 시장이 어떤 경로로 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지금 사서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게 되면 제 생각에는 좀 승리할 확률은 높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쨌든 뭐 기다림이라는 게 또 투자자의 힘들죠. 힘드니까요. 네. 네.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되고 돈이 메말라가는 과정에서 2년, 1년 반에서 네. 2년을 기다려서 투자하라 그러면 다들 한숨을 쉬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리고 다들 보수적으로 네.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좀, 배부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발 희망 고문 좀 그만해라 제 라고 말씀하시는 생각엔 분들도 투자라는 것 네. 자체가 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거든요.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돈 많은 부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들도 걱정이 많겠지만 본질적으로 늘 주식을 살 돈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투자가 누구에게나 좋은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분위기에 막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럴 때 하는 것보단 지금 나쁠 때 사서 기다리는 거 말고는 좀 뭐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난 한 2년 동안 한국 가게가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이 좀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수출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니까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이 사이클이 늘 나타났던 사이클입니다. 뭐 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저희들은 한 3분기 정도가 되면 바닥을 좀 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정도 되면 조금 살아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식은 그보다 조금 더 먼저 돌아서지 아, 않을까.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에 팁도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학균 센터장, 김윤경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